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기자 씨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연작 소설이에요. 연작 소설인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이제 연작 소설이 있고요. 그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는 교사용 교과서거든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출판사에서 만든 교사용 교과서고요. 자습서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습서를 만든 사람들이 교사용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명들이 다 자습서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자습서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어려움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연작 소설이라는 설명이 있죠. 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단편 소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 겁니다. 주제로 묶여 있어. 이걸 연작 소설이라 그래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소설이 나옵니다. 단편 소설들. 그런데 그게 등장인물이 거의 비슷해요. 그 죄송합니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고 그 공간적 배경 속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매 단편 소설마다 주인공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야기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작 소설이라 그래요. 여러 단편 소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격은 사실적이고 비판적이다.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있을 법한 이야기, 주로 우리 사회에 있을 법한 그런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비판적이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비판적인가? 시점, 요거 중요하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나와 있고요. 자, 주제, 요거 중요합니다.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소시민이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신다면 간단히 말하면 서민이에요. 서민.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약간 나쁘게 말하자면 하층민이라고도 하죠. 네, 하층민들, 서민들, 소시민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겪는 갈등 그리고 그것의 화해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실제 공간, 이건 이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원미동 지금 가면은 이제 그 양귀자 씨랑 관련된 뭐 그런 길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양귀자 씨가. 그래서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소시민들,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다음에 비속어, 방언. 여러분 비속어나 방언이 사용되면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이 드러나요. 생동감, 현장감 여기 나와 있긴 한데 현장감, 사실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감자 다 느낌이죠. 살아있는 느낌, 현장에 있는 느낌,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줄거리가 그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좀 읽어볼게요. 그의 가족은 자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인공이 나와 있는 경우에 자꾸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1인칭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가족은 원미동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하여 이사합니다. 그런데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죠. 요거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왜냐면 물이잖아요.
물이 새면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선가 물이 이제 새거나 한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 새며 이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업자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쯤에 셀 것 같다. 그런 부분부터 일단 깹니다. 예, 그 시멘트를 깨요. 근데 깼는데 거기가 맞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다른 데를 또 깹니다. 끝도 없이 깨요.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까지 깨는 거예요. 예, 찾을 때까지. 잘못하면 진짜 화장실을 다 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면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한번 딱 깼는데 거기서 딱 세고 있어. 이러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딱 수리하고 바로 다시 시멘트를 바르면 되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씨, 자 이게 이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임씨에게 수리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임씨는 원래 연탄장수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 업자가 아니에요. 업자가 아니고 원래 연탄장수신데 연탄이 팔리지 않는 여름에는 연탄을 안 쓰겠죠. 연탄이 뭔지는 아시죠? 연탄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사, 집수리라든가 아니면 뭐 장판을 깐다든가 벽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요즘에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죠. 그런 공사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죠. 이런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임씨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합니다. 왜요? 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이 분야에? 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대학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 하다가 인테리어로 바꿨다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하우가 많이 하다 보면 생기고 그게 쌓여서 이제 되는 것이지 애초에 전문가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회를 하는데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맡겼잖아요, 그죠? 맡겼는데 이게 이제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옛날부터 어떤 인식들이 있었냐면요. 인테리어 공사, 집수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뭐라 그러지? 뒤집어 씌운다 그러나요? 바가지? 예. 아이고 왜 그러니? 왜 그래? 예. 바가지를 뒤집어 씌운다 그래요. 그래서 안 고쳐도 되는데 막 뜯어놓고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어려운 척 한다든가 공사를 좀 날림으로 한다든가 자재를 가격을 속여서 싼 걸 쓰고 비싼 돈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있죠. 또 책임감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돈을 주면 그냥 그러니까 돈을 다 줘버리면 마무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안 와버려요. 저는 한번 당했습니다. 이거 서울에 살 때. 이제 제가 돈을 준 건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주셨지만. 근데 원래서 그래서 업자들한테는 돈을 다 주면 안 된다고, 절대 다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는 진짜 국룰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수리를 맡겼는데 다 안 끝났는데 돈이 급하다고 다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순진하게 그걸 준 거죠. 그랬더니 안 와. 예, 안 와요. 결국 마무리 못 받았습니다. 예. 참,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신고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이 악질인 거죠. 예,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데, 참,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거 나 속는 거 아니야? 나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바가지를 씌울까봐 의심을 해요. 여기서 그가 임씨를 의심합니다. 여기 또 한 명의 그의 부인, 이 부인도 마찬가지 임씨를 의심해요. 이제 임씨가 처음에는 뭐 이제 견적을 뽑았는데 얼마더라? 18만 원인가? 뭐 얼마였어요? 예, 견적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올 거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내요. 자, 공사 기간 2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죠. 하루도 안 돼서 수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운이 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정도에 셀 것이다를 딱 찾아내면 이걸 빨리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 깨가지고 그거 깼으니까 시멘트 다시 발라야 되죠. 깬 거 청소 그거 갖다 버려야 되죠.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돈, 바르는 돈, 인력, 인건비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가 안 되어 수리가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게 해결이 되니까 아니 이거를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데 이걸 18만 원이나 줘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만 원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돈을 다 줘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써드릴게요. 그래서 그의 부인은 돈을 아까워합니다. 수리비를 다 주기를 아까워해요. 너무 이제 생각보다 쉽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옥상 방수를 추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씨가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옥상 방수도 해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의 부인은 뽕을 뽑으려고 속칭 뽕을 뽑으려고 이제 맡긴 건데 이걸 임씨가 너무 열심히 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금성교과서 쓰시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 살짝 앞부분이거든요. 뒷부분은 공통이라서 이따가 같이 나갈 거고 이 앞부분은 그렇습니다. 댓글에 보시면은 비상교과서 시작하는 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교과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자, 앞부분 좀 봅시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자, 이 부분은 그와 임씨의 대화예요. 이제 욕실 공사 끝나고 옥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잘 하나 이제 지켜보면서 옆에서 이제 말을 걸고 있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습죠. 흑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군청빛이 된다는 건 시간의 경과를 뜻하고 저녁이 되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자,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죠. 물론 그도 궁금하죠. 왜 가리봉동에 가는지 궁금한데 독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다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라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임씨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겉도는 말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뭐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입을 다물었냐면 뒤에 나와요.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냐는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공감하지 못하고 겉도는 말이 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쉴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뭐 저 사람이라고 쉬고 싶지 않겠어요? 쉬고 싶겠지. 근데
쉴 수가 없으니까 가장으로서 그래서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아니 그래도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게 나한테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 말대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나는 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나? 뭐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보기 전에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을 다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입을 다물었는지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되고요.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이게 궁금해야 돼요. 왜 입을 다물었을까?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그럼 뒤에 보면 바로 까닭이었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예요. 이유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아셔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당연히 알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점점 더 모르는 애들이 많아져. 보면. 예전에는 이걸 모르면 5등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4등급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준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5등급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4등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등급인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신이니까 제가 이거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읽어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이 읽어내야지 내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때도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읽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문제를 좀 잘못 읽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해력이 딸려서 잘못 읽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이거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지? 그래? 그럼 이 결과는 어디에 있지? 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좀 이유를 찾으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네.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자, 이것 때문에 나라고 써놨네. 그와 아내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공짜로 이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에 기왕이라는 건 이미 이미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에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한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임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일을 열심히 안 할까봐 감시를 하고 막 그 아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하는데 오히려 임씨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날림으로 할까봐 뭐 그리고 이제 궁금하기도 하겠죠. 뭐가 문제가 돼서 어쩌고 한지. 자, 그래서 그걸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왜요? 너무 꼼꼼히 보는 거예요. 네. 너무 이 임씨가 자기 생각보다 너무 꼼꼼히 이 옥상을 살펴주고 있는 거죠. 입을 열었다. 대강 해두세요. 결국 이제 임씨가 대강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대강 하세요 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 합지요. 자, 여기 보시면 임씨의 성격 어때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네,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책임감이 있어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여러분 이 방수액도 다 돈이에요.
네, 요새는 이거 뭐지? 한 통 조금만 더 써도 두 통비를 다 받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깠으니까 이거 어차피 깐 거 다시 못 써요 이러면서 이제 두 통비를 다 받는데 이 양반은 그걸 다 안 받아요. 조금밖에 안 받습니다. 밑에 보면 나와요.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여기서 그는 이제 그 이 집 주인이죠. 그 부인 말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 자, 지금 임씨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하니만 못하게 됐네. 연민.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이라는 거는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그러니까 임씨의 손에는 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고생의 흔적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저 사람은 지금 지하실 단칸방에 살거든요. 이걸 이제 동네 사람들이라서 다 알아요. 작은 동네라. 그러니까 임씨는 지하실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한 거 아닌가?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하실 단칸방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내니까.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자, 이건 이제 짐작한 겁니다. 우정, 일부러, 우정 뜻 알아두세요. 우정,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이겠네요. 그죠? 일부러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제 공사를 맡겨보면요. 처음에 예를 들어 뭐 이제 18만 원이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공사가 좀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 그러면 끝나면 이 18만 원을 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업자 입장에선 받고 싶겠죠. 그죠? 어쨌든 처음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양심 있는 업자들이면 실제로는 이제 원가가 그 정도 안 들었고 인건비도 하루치밖에 안 들었으니 뭐 12만 원 주세요. 요 정도로 이제 아마 협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죠? 이 사람이 18만 원을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옥상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건 아마 18만 원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민망하겠지. 왜? 이틀 걸린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끝났으니까. 그게 민망해서 일부러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처음에는 이랬다라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 옥상일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여기서 그런 뜻이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견적들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쪽을 볼게요.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 그리 쉽게 돈을 18만 원을 다 받아가려고 옥상 일이라도 더 해주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면 그 다음 하지만 우정,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그는 이제 이 집 주인이죠. 자벽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옥상 일을 하니까 뭐 이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사장님? 이렇게 이제 임씨가 얘기를 하면 그가 이제 그거 심부름 거드는 거죠. 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벽부 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부탁해서 옥상 일 봐주는데 쌩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옥상 자기도 올라가가지고 뭐 지켜보고 심부름도 해주고 뭐 그런 거죠.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자, 이제 정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당당하죠? 저 사람도 이제 깨달았겠죠?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죠? 안절부절 못하는 미안해하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거죠. 너무 이제 일이 오래 걸리고 열심히 하니까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죠. 왜요? 미안하니까.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게 있나요? 옥상 일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이제 그의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가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고생을 칭찬? 네, 여기 있네요. 그죠? 뜻 알아두세요.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라고 쉬었다 하면 이거 사투리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라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 막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는 잘 살게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거 경상도 분들이 안 듣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얼굴이 화끈거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 사투리를 쓰면 아까 생동감, 사실감, 현장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칭찬해 줍니다. 그랬더니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집은 채 어때요? 예의 바르죠? 요새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공사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할머니가 칭찬해 준다고 무릎 꿇고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이제 예의 바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도 술 마시는 꼴은 앵꼬 와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대로 넘겼다. 자, 예의 바른 태도를 계속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자, 이건 이제 그의 말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자, 그 다음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여러분 젊다는 건 발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씨가 만약 그보다 어리다면 그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 젊을 때는 고생 사서도 한다는데 더 앞으로는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임씨가 그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근데 임씨가 나이가 그보다 많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 그의 집이죠. 그런데 임씨는 단칸방에 온 가족 같이 때려박아 살면서 지금 이제 정식 일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남들이 이렇게 약간 하찮은 일 같은 거 던져주면 그런 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 거기다가. 그렇다면 좀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많으면 그는 괴로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많아요. 자, 밑에는 이제 그의 그
처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응?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을 해야 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여기서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건 님들아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진짜 창창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임시의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면 앞날이 창창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위안을 삼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좀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위안이 됐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겠다.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자, 일단 36이라고. 이건 이제 임시의 말이에요. 어머나. 네. 자, 임시가 36이래요. 임시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어때요? 그의 나이가 더 어려요. 임시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 안타깝겠죠? 그죠? 더 안타깝단 말이죠.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데 여러분. 예? 이 아내 지금 뭐 하죠? 예? 이 아내 뭐 합니까 지금? 돈 주기 아까워 하잖아요. 예? 얼마를 줘야 되지? 갈등하고 있어. 예? 이거 18만 원 다 줘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자 이제 요 뒤에는 뭐가 생각되어 있겠어요? 35이에요 라는 말이 생각되어 있겠죠. 35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한 거야. 말하려고 했는데 그가 잽싸게 말한 겁니다.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왜 나이를 속였나요? 자,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임시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임시의 그 앞날이 창창하다는 그런 위안도 삼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이도 많은데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게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깝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했죠. 자, 거꾸로 생각해봐요. 임시의 입장에서 그가 나이가 더 어리다면 임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35인데 벌써 집을 샀구나. 나는 뭐 하며 살았지? 나는 내 삶은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건 임씨가 느낄 어떤 소외감, 상실감, 열등감 이런 것을 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해줬다고 말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여기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나이 어린 사람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상할까봐. 이게 마음 상할 일입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고용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무엇 했는가. 자신의 삶에 자신은 이제 임시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괴감을 느낄까봐. 이거죠. 또 열등감 이런 걸 느낄까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죠. 왜? 나이를 뻔히 아는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양반이 왜 거짓말하지? 라는 생각으로 쳐다봤겠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쪽 동갑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안 좋단 얘기예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터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잘 사시니 따숩게 따뜻하게 잘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여기서 이제 아슬아슬하다는 건 거짓말이 티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이거는 이제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요런 거는 지금 누구의 내면이냐면 그의 내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지금 이건 아내의 내면인데 아내의 내면을 딱 정해서 알려주지 않고 아내의 내면은 추측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1인칭 주인공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의 내면은 추측을 하고 그의 내면만 직접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1인칭 주인공 또는 1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예요. 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1인칭 절대 아니고 3인칭입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 말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알아두세요. 여기서 그의 내면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다른 사람의 내면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데 뒤에 이 생략된 말 뭘까요? 돈을 좀 깎고 싶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 18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틀 걸린다고 했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고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죠? 하루도 다 안 걸렸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옥상을 봐주신 건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다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또 사람이 보면 염치는 있어요. 그래서 미처 말을 못해.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야, 네가 말해봐. 이런 거죠. 남편 보는 거야 지금. 남편이 좀 말해봐요. 예.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그 다음 보시면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어요. 이 양반도 귀엽네요. 말하기 싫은 거야. 응?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생각해요.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이거 조금 비하 발언이네요. 근데 이거 작가 여자분입니다. 네. 비하 발언이에요.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주기가 아깝다는 뜻이렸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금액 18만 원 맞네요. 그렇죠?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죄송해요. 나 아닙니다. 그는 뭘 바래요? 그냥 18만 원 다 주지 그냥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말이죠. 틀려질이 아니라 달라질이 맞죠? 잘못된 말이죠.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여기도 보면 인쇄된 정식 견적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 이건 왜 그래요? 뭘 나타내요? 정식 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자, 이건 뭐죠? 왜 긴장하죠? 혹시 돈을 더 받을까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옥상 일이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만 원, 2만 원이라도 더 받을까봐 긴장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했다. 그는 빈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그예요, 그. 자, 그는 술을 또 한잔합니다. 그러면서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자, 이건 본인에 대한 비판. 이런 건 이제 자아 비판이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쓰세요. 스스로의 속물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속물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뒤에도 나올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속물 이야기거든요. 속물. 결국 이제 돈을 중시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예,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안타깝다. 이 사람이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성실한데 사람이 단칸방에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돈이 나가는 건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또 그걸 스스로를 비판해요. 아이고 이 새끼야. 아까는 그렇게 이제 연민을 가져놓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놓고 네 돈 나가는 건 싫으냐? 이러면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자, 여러분 님들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돈을 덜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야, 얘들아, 그는 얼마나 미안할까? 예?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저 새끼 저거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하루 만에 끝내놓고 18만 원 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 좀 더 시켜야 되겠어. 이런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의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민의 태도로 슬쩍 넘어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견적 다시 뽑는다고 하니까 긴장했죠. 아씨, 혹시 돈 더 받을라나? 이러면서 긴장했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스스로가 역겨웠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돈을 덜 받겠답니다. 얼마나 미안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다음 쪽 볼게요.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자,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와, 7만 원이요?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엔 호소하는 듯, 나 방금 되게 연기 톤으로 읽었네. 아내가 이번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자, 그랬더니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자, 품값. 여러분, 이 품값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이 집수리하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인건비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를 서비스로 해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이거 일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 대낮에 옥상일 대낮에 그 목욕탕 일은 끝났고 대낮에 끝났는데 이거를 밤 될 때까지 옥상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한 건데 이거를 서비스를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랬더니 이제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돌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래서 입을 다문 거예요. 임씨의 이런 태도로 속물적이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물적인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토끼띠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지금 이건 이제 임씨가 하는 말이에요.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누가 할 소리?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에? 마음이 그렇게 물러서 어떡하냐? 어떻게든 아득바득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그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씨가 참 순박하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연탄 사지 말고 우리 집 연탄을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이거는 뭐예요? 고마움이죠? 고마움, 미안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겠죠.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말로 치면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가서 배웅을 하는 거죠. 뭐 잘 안 그러잖아요. 그냥 현관문 닫으면 끝인데.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는 거죠. 그때 임씨가 돌연 그의 발목을 꽉 움켜 잡았다. 그 다음 쪽 보실게요.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가십시다. 자, 이건 임씨의 말입니다. 임씨가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요새는 이제 슈퍼마켓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편의점이 거의 없고 다 슈퍼마켓이었어요. 나 때는 나 때는 편의점이 거의 없었어요. 편의점은 진짜 무슨 저기 시내라고 해야 되나? 상가 있고 막 이런 데 나가야 편의점 하나씩 있고요. 동네에는 이제 슈퍼마켓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슈퍼에 이제 의자를 이렇게 내놓고, 요즘 편의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 테이블 내놓고 이제 거기 앉아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실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슈퍼 앞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슈퍼 앞에서 저 노천 의자에서 맥주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가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안 그래도 이제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어쨌든 가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무엇다며 두 분이 어디서 그렇게 일자를 하셨단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 말로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실감, 현장감, 생동감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시면 맥주도 좋소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셨을 것단께? 자, 이건 이제 뭐 외상이 있으니까 갚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약삭 빠른 성격이다.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제 슈퍼의 김반장, 이 김반장이 약삭 빠른 성격인 건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연작 소설이라서 여러 단편 소설이 있고 거기에 김반장이 나옵니다. 이거 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싸우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편. 거기에 이제 김 반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입니다. 맞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약삭 빠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외상값 갚으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어쨌든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을 갚아주고 뭐 오늘 7만원 버셨으니까 기세 좋게 쥐포 3마리 구워오라고 이른다. 야,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슈퍼에서 이런 것도 했어요. 술을 팔면 안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주를 이렇게 같이 팔았죠. 요새 그 어쩌다 사장이라는 예능 아세요? 조인성이랑 차태현이 나오는데 뭐 잘 모르실 텐데 어쩌다 사장이라는 그 예능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얘네가 완전 시골에 그 슈퍼마켓? 그러니까 이 슈퍼인데 라면도 팔고 안주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걸 상회라고 불렀어요. 상회. 예? 그 상회를 얘네가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장사를 하는 뭐 그런 예능이에요. 예능인데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술도 파니까 안주가 필요하면 이제 요리도 같이 팔고 뭐 이러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쥐포 3마리를 이제 시켰습니다. 사장님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보았다. 자, 이건 이제 임씨가 하는 말이에요. 사장님요 라고 불렀죠. 다른 안주 시키라고.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으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동갑이 아닌데 아까 동갑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어떤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임씨와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네, 임씨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좋수다. 형씨 한잔 하십시다. 자, 이건 이제 임씨의 말입니다. 임씨가 형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반말하는 거죠, 이제.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자, 이건 이제 그의 말이죠. 그의 말. 사실 다 같은 토끼 아닙니다. 계속 거짓말 치는 거고요.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자, 이건 임시의 말이죠.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자, 그래서 임씨의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죠. 그놈들 곰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요.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였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가리봉동에 가면 누구의 멱살을 휘어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제목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사형 교과서다 보니까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좀 재미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연탄값을 떼먹고 도망간 스웨터 공장 사장인데 사실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밑에 나오니까 밑에를 볼게요. 자,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라고 했더니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자,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그랬더니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글쎄요, 뭐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백만 원은 됩니다. 충분히 몇백만 원은 되는 돈이에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 얘기를 할. 자, 이런 거 이제 비속어. 이런 거 비속어입니다. 여태까지 비속어 한 번도 안 썼던 아주 착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비속어를 썼어요. 이건 뭐예요? 정서죠.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있죠. 스웨터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나쁜 새끼죠.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부리길래 내 마음이 늘 좋았겠소? 자, 여러분 처음엔 어땠어요? 나 착해요. 예? 아, 내 연탄값 떼어먹은 놈인데 공장 망했다고 막 우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았다 이거죠. 요즘 같으면 이 새끼야 모르겠다. 너만 죽겠냐 나도 죽겠다. 일단 내 돈 내놔라. 뭐 이랬을 텐데, 예? 이러실 텐데 이분은 같이 마음 아파합니다. 예? 마음이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봐요.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장 폐업하고, 여러분 이게 그 나중에 그 비문학 지문에 보면 뭐 사단, 법인격 뭐 이런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쨌든 이제 주주들의 것이고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면. 그래서 업체를 차렸다가 이걸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그 빚을 좀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탄 값은 안 주고 그냥 폐업 신고 해버리고 새로 공장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씨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80만 원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누라 빠마값에 큰애 자전거에 뭐 다 나올 때 운동화에 애들 뭐 다 사줄 수 있고 공국도 먹일 수 있고 근데 그 돈인데 1년 동안 이 대준 이 연탄값을 떼어먹은 그 나쁜 놈.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그 연탄값을, 떼어먹힌 연탄값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리봉동에 가는 건데, 그럼 왜 비 오는 날 갈까요? 네? 왜 비 오는 날 가요? 비 오는 날은 일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돼.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 그래서 못 가. 그 80만 원 받으러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은데 굴뚝 같죠. 80만 원 받아야 되죠. 근데 못 가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돈 받으러 거기 가는 거야. 겸사겸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돈 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하고 말고. 자, 이건 그의 말이죠. 딸꾹질을 시작했어요. 취했습니다. 자, 손도 떨리고요. 예.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보니까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자, 요거 줄 쳐주세요. 결국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격에서 비판적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가진 사람이 더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놈이 더하다. 그 돈을 띄어먹어. 이 사람은 단칸방에, 지하실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데 지는 아파트 살면서 그 돈을 띄어먹냐고요.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이건 뭐예요? 이기적인, 비인간적인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임금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래. 쥐길놈. 자, 이건 이제 그의 말이에요.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자,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추측이지만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탐욕적 인물이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라고 상상, 추측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자, 이건 이제 임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았다는 건 일을 못하는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그 다음 쪽.
아따 1년 365일 비오는 날은 쎄고 쎘는디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먹었다. 지나가다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일을 못하니까. 해 뜨는 날은 돈 벌어 줬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 줬고 좋다. 이 새끼는 눈치가 없나? 그냥 입이나 쳐 다물고 있지. 이 새끼는 왜 그러는 걸까요? 김 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 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형씨, 자 이건 이제 임씨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임씨가 네모지. 토끼띠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어. 이야, 부동산 불패. 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아마 1980년대니까 지금은 2021년이죠.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값은 오르고 있죠. 네.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예. 아마 지금 엄청 비싸졌을걸요. 지금쯤 2021년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근데 이제 이때 이분 나이가 지금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35이죠? 40년이니까 75세. 아이고 좀 많이 드시긴 했겠네요.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을 안 한 게 나았죠. 왜? 야, 임씨는 지하 단칸방 살아.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예, 수리비가 많이 여기저기 수리할 때도 많고 아유 돈 먹는 하마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었습니다.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아 약간 그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분노 있게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이제 약간 분노를 드러내봤는데 어때요? 자, 그래서 화가 나겠죠.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 돈 띄어먹은 새끼가 돈 없다 그러면서 맨션 아파트 사는데 나는 지하실 단칸방에 6식구 사는데 내 새끼들 보면서 분노하지 않겠어요? 가서 진짜 저 같으면 이제 불이라도 싸질러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뒤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시민의 비애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0년대에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임금도 상승을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서민들의 삶이 그때보다 나아졌죠. 예. 그래서 80년대를 우리가 풍요의 80년대라고 불렀어요. 8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진짜 힘들었을 때죠. 달걀 후라이 하나 먹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시겠지만 지금은 달걀 후라이 하나 뭐 김치 하나 이렇게 해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반찬 투정할 나이죠. 시대죠. 그때는 달걀 후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먹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이런 걸 이제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는데 계란 후라이 하나 먹기가 힘든 현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소시민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학습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쪽을 보시면 자, 그들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인물의 성격이죠. 인물의 성격 중요합니다. 자, 그는 사려가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물론 속물적인 소시민이에요. 얘도 이 사람도 소시민입니다. 이 사람도 소시민이에요. 그래서 소시민이기 때문에 속물적인 면도 있습니다. 면도 있지만 그래도 사려가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사려가 깊다는 건 이제 그 거짓말하는 거 있죠. 임씨의 마음이 상할까봐 거짓말해주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을 세세하게 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역시 이 양반도 소시민이죠.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계산적이다. 이게 소시민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소시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임씨는 성실하고 순박하며 정직함.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 사람도 이제 소시민인데 소시민 중에서도 많이 소시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성실하고 순박하고 정직한 이런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부조리한 현실이요. 왜 착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순박한 사람은 당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거지 같은 현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임씨에 대한 나의 태도, 그죠? 뭐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태도 변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죠. 일부러 열심히 신용을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리비를 이제 깎아서 7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렇죠? 면목 없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민을, 이 연민은 앞에서도 있었죠. 그 열 손가락에 공이 백인 거 보면서 연민도 있었습니다. 요쯤에 있었죠. 요쯤에 여기 옥상 공사할 때, 그죠? 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더 연민이 자세히 드러나긴 하죠.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상징적 의미 그랬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하층민을 의미하고, 여기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새끼들, 이기적이고 비인간적. 여기 있네요.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네, 뭐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네. 네,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 쪽. 자, 이 작품은 1980년대에 발표된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중 하나다. 다음에 제시된 작가의 말을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작가의 말이라는 거죠. 처음으로 원미동을 찾던 날은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어느 겨울의 하오였다. 나는 만삭이었고 이사 날짜는 매우 촉박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민이에요. 그죠? 양귀자 씨. 현실이 이러했을 때 집에 대한 낭만적 몽상 따위는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급했다는 얘기죠. 급했어요.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낯선 동네는 그 이름으로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원미. 멀 원자에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게 원미예요. 그 이름은 현실에 배반당한 모든 이들에게 불씨 같은 희망을 안겨주려고 일부러 조립한 어휘처럼 내게 읽혔고 나는 짐짓 그 희망을 받아들이자고 마음 먹었다. 그러니까 원미라는 단어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죠. 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는가? 혹은 멀지만 아름다운가? 그 깨달음의 보고서로 씌어진 것이 원미동 사람들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문학가답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자, 얘 보시면 봐봐.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근데
말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개소리예요. 그냥 이 자습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느끼는 정답이 정답입니다. 원래 문학은 그런 거죠. 물론 시험 보려면 알아야 됩니다. 시험 보려면 밑에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소시민의 진솔한 삶이 있어서 뭐 이건데 뭐 이게 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제 생각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은 서울에서 멉니다. 그죠? 서울에서 꽤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소시민들이 모입니다. 그쵸? 근데 이 소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임씨처럼 또는 그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요. 연민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 등 쳐먹고 내 등 배불리 내 배 배불리 하는 사람들. 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서울의 맨션 아파트 살겠죠. 그죠? 근데 이 먼 원미동에는 서울에서 먼 이 원미동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고 멀지만 아름다운 거죠. 서울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너무 비약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느낀 바에 의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울에 사는 그 나쁜 사람들과는 다르게. 물론 그렇다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아시겠나요? 이 사람의 그 의도를. 네. 물론 제가 말한 게 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고 멀지만 아름답다라고 이 작가가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나와 있네요. 멀고 아름다운 동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소시민들이 밀려와 살던 곳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듭니다. 정말 많이 모여들어요. 왜? 돈 벌려고요. 시골에선 농사 지어봐야 돈이 안 벌리니까 일단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도전도 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살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그렇다고 시골 가서 다시 농사 지을 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근처. 서울 근처에 뭐 부천, 인천, 뭐 용인, 수원, 뭐 이런 평택, 천안 이런 쪽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이 원미동 사람들의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써드릴게요.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 도시로 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밀려나는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긴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딱 드러내는 게 이제 원미동이라는 거죠. 이건 1980년대 생활상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소시민들이 사는 공간이고 진솔한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학습 목표랑 관련된 거예요. 바로 문학의 가치를 여러분이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문학의 가치. 문학이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공동체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요. 니네가 당연히 안 살아본 삶이겠죠? 네, 뭐 니네가 옥상 방수를 직접 해봤을 리도 없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사람들의 이런 삶을 조금 간접 체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감정일까? 어떤 느낌일까? 식구가 6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 식구 6을 단칸방 지하실에서 자게 하는 가장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기는 참 앞으로도 힘든 일일 겁니다. 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